안녕하세요. 어느덧 저와 눈높이가 비슷해진 중학생 아들과 살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여러분은 등산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프로 산악인은 아니지만 늦게 산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최고의 경치는 힘들게 가파른 산을 오른 후에야 볼 수 있다. 이 말처럼 산을 타는 동안 다리 근육이 욱신거리고 숨이 목젖까지 차오르는 고통은 정상에 올라 하늘과 맞닿아 있는 그 높은 경치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주죠. 처음에는 그저 건강과 취미로 생각한 등산이었는데 모든 산에는 길이 있다고 하나요? 저는 등산을 하며 과거의 상처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20대 시절 등산으로 치면 아직 산 입구를 지나는 그런 시기이죠. 그 당시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아내는 첫 만남부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고 기운이 넘칠까 라는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아내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제가 엄청나게 긴장을 했어요. 원래 숫기가 없는 성격이기도 하고 남중 남고 심지어 대학과 그 전에 다니던 직장도 남초였던 터라 여자분들 앞에서 저절로 돌이 되어 버렸거든요. 분명 아내가 너무 마음에 들고 또 아내도 나를 마음에 들어 했으면 해서 뭐든 말하고 싶은데 입은 도무지 안 떨어지고 여기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머리가 정지된 상태였는데 당연히 앞에 앉아있던 아내도 그걸 느꼈나 봅니다. 저 때문에 혼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아내가 한순간 말이 없더니 뭔가 결심을 한 사람처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가다간 남수 씨에 관해서는 나이나 지금 일 쉬면서 개인 사업 준비하고 있다는 것밖에 모르겠네요. 안 되겠어요. 남수 씨 술 좀 하세요? 제 긴장을 풀어줘야겠다며 식사를 반절 정도 끝낸 상태에서 아내는 저를 술집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남수 씨도 내일 지금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선배 사무실 간다고 했죠? 우리 둘 다 내일 일하니까 제가 숙취 전혀 없게 잘 말아드릴게요. 라고 하며 폭탄주를 말아주는 겁니다. 첫 만남부터 술을 먹는 것도 제 기준에서는 신기한데 손수 아주 능숙한 솜씨로 폭탄주를 말아주는 아내를 보며 정말 이상하게 긴장이 스르륵 풀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크림 같은 거품이 위로 볼록하게 솟아있는 맥주잔을 제게 내밀며 아내는 아마 남수 씨가 마셔본 술 중에서 제일 부드럽고 맛있을걸요? 라고 했고 아내에게서 잔을 받아 마시는 순간 그 부드러운 거품과 톡 쏘는 폭탄주가 제 목구멍으로 넘어오며 제 마음속에도 아내가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아내의 털털하고 유쾌한 성격도 물론 제가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지만 그 당시 저는 퇴사 후 개인 사업을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로 남은 자금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어려서부터 가정 형편이 넉넉지 못했던 저는 늘 그저 그런 월급쟁이보다는 늘 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 가족들을 책임지고 싶다는 꿈을 가져왔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그런 상황에서 여자를 소개받는 게 주저된 것도 사실이고 괜히 마땅히 소속된 곳이 없다는 것 때문에 저 혼자 주눅이 들어있기도 했네요. 근데 아내는 그런 제게 아주 태연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남수 씨 같은 사람이 정말 부러워요. 네? 제가 왜요? 저는 뭔가 딱 내가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게 있어서 퇴사를 할 만한 용기도 없고 또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거든요. 워낙 뭔가 살면서 꼭 뭐가 될 거라는 원대한 포부가 없이 살긴 했는데 그냥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월급 받아가면서 적당히 하는 게 나쁘지 않지 하면서 살았는데 남수 씨처럼 목표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용기를 낸 사람을 보니까 괜히 저도 없던 포부를 갖고 싶고 그런데요. 아내의 말은 제게 엄청난 용기를 주었습니다. 제가 이런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냐면요. 지금 말하기는 여러모로 부끄럽지만 아내와 연애를 하고 반년 뒤에 준비하던 사업을 접고 다른 회사에 취직을 했고요. 제가 사업 자금으로 모아온 돈으로 아내와의 결혼을 준비할 정도로 아내를 무척 사랑했어요. 내 꿈보다 이 여자와 가정을 꾸려 사는 게 내게 더 필요한 목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2년의 연애를 했고 제가 20대 후반일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1년 후 아내가 임신을 했고 10달 뒤 제 눈을 닮고 아내의 입을 닮은 아들을 낳게 됐죠.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길지만 그래도 가파르지 않고 완만한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종종 만개한 꽃과 시원한 계곡을 볼 수 있는 그런 산 말이죠.
저희는 손을 잡고 천천히 언덕을 올랐고 한 번은 제가 먼저 올라가 아내를 이끌어주고 아내는 또 저를 뒤에서 밀어주며 서로 의지하고 보살펴주는 그런 생활이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손을 잡고 있던 아내가 아주 천천히 저를 절벽 끝으로 데리고 가고 있을 줄은 말이죠. 처음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라고 느꼈을 때는 아들이 7살이었을 때였어요. 하루는 주말에 아내가 처가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수원에서 큰 감자탕집을 운영하시는데 갑자기 직원이 그 주부터 안 나가겠다고 해서 장모님께 연락이 왔다고 주말에 와서 도와주러 가야겠다고 하더군요.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식당은 주말 장사를 하는 곳이기에 저는 알겠다고 했고 아내는 주말 내내 도와야 해서 수원에 있는 친정에서 자겠다고 해서 그 주 주말은 아들과 둘이서 어디 놀러 갈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마침 저희 부모님께서 손주 본 지 오래됐다고 하셔서 안산에 있는 본가에 갈 생각이었죠. 근데 아들이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를 봤으니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해서 그럼 저녁에는 처가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식당 일도 좀 거들고 올까 해서 오후 4시 정도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 받더라고요. 아, 벌써 많이 바쁜가 보다 싶어서 얼른 가서 나도 일해야겠다 싶었고 아들과 함께 장모님의 감자탕 집으로 향했는데 주말이만큼 사람이 꽉 찬 식당 안에 아내는 보이지 않고 처남이 앞치마를 두른 채 있더라고요. 어? 매영, 어쩐 일이세요? 민호도 왔네? 아, 처남도 와 있었어? 아우, 생각보다 더 바쁜가 보다. 직원 한 명 그만뒀다고 하지 않았어? 맞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아, 주선이한테 들었지. 그래서 주선이도 주말 내내 식당 일 돕는다고 했는데 나 부모님 댁에 민호랑 갔다가 뭐 도울 거 없나 싶어서 들렀지. 근데 주선이는 누나요? 누나 안 왔는데? 순간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분명 아내가 말한 대로 식당에 일손이 부족한 건 맞는데 아내는 없다니. 처남 말로는 부모님이 누나한테 식당 일을 도와달라고 먼저 부탁한 건 맞는데 누나가 거절을 해서 본인이 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내가 제게 거짓말을 한 거죠. 아니,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외박을 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그날 무슨 생각으로 집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들을 옆에 태우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았고 집에 도착해서 아직도 전화가 없는 아내에게 문자를 하나 남겼어요. 아까 장모님 감자탕 집에 들렀다고 말이죠. 다음 날 낮 1시가 되자 아내가 쭈뼛거리며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한 거냐, 어디서 누굴 만났길래 그런 거짓말을 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제게 미안해서 거짓말을 했다더군요. 지윤이네 삼촌이 경기도에서 펜션을 하시는데 애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가기로 했거든. 근데 나는 친구들 만나서 펜션에서 놀고 당신은 집에서 민호 보라고 하면 너무 미안하잖아. 그래도 내가 엄마 식당 가서 일한다고 하면 당신 기분이 덜 나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랬어. 미안해 여보. 아내는 정말 친구들을 만나 논 거라며 제가 원한다면 그날 모인 6명에게 모두 전화를 해서 증명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또 펜션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도 보여줬는데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여자 친구들이었고요. 울먹이면서까지 미안하다고 하는 아내에게 저는 알겠다고 앞으로는 절대 선이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거짓말인 걸 알았을 때 기분이 몇 배는 더 안 좋다고 말이죠. 그때는 내가 생각했던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처럼 그때 혹시 아내가 거짓말을 한 게 불륜 때문은 아닌지 의심을 하기도 했거든요. 아마 어떻게 뻔히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고 넘어갈 수 있냐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때는 나와 함께 아이를 낳고 8년을 산 아내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은 얼마 안 가 와장창 깨져버렸죠.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저는 모른 척 할 수 없는 증거를 마주하고야 말았습니다. 아내 회사는 원래 회식이 많았어요. 첫 만남부터 제게 폭탄주를 만들어준 것만 봐도 당시 회사에서 막내나 다름없던 아내가 회식 자리에서 그런 기술을 연마할 정도로 회식 횟수가 많았던 거였죠. 그래도 한 달에 많으면 5번, 적으면 3번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일주일에 4번을 회식이라고 늦게 간다는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또 회식이라고 늦을 거라고 해서 아들이랑 밥 먹고 애 씻기고 재우고 나서 설거지한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와서 자려고 했어요. 근데 설거지를 하고 한숨 돌릴 겸 소파에 앉았다가 그대로 잠깐 잠이 든 겁니다. 놀래서 깼을 때는 밤 11시 40분. 방에 들어가서 자려고 일어났는데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걸 글쎄 깜빡한 겁니다. 그냥 내일 출근하면서 버릴까 하다가 그때가 여름이라서 냄새도 날 것 같고 벌레도 생길 것 같아서 자기 전에 후딱 갔다 오자 하고 내려갔네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나서 다시 아파트 현관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100m 좀 안 되는 거리에서 검은색 세단이 한 대 서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자동차 소리에 쳐다봤는데 이게 뭔지 아내가 그 차 조수석에서 내리더군요. 물론 회식 자리에서 회사 동료가 아내를 바래다 준 걸 수도 있겠죠. 근데 떠나는 차를 보다가 돌아선 아내가 저를 발견했을 때 눈을 보고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 뭔가 잘못됐구나 하고요. 그때 아내의 표정은 아마 빈집털이범이 집주인을 만났을 때 표정이 딱 그랬을 겁니다. 순간 얼음이 된 것처럼 빳빳하게 굳더라고요.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내린 차 주인에 대해 추궁을 할 건지 아니면 조용히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할지 말이죠. 저는 아내를 잘 알았죠. 말 잘하고 능청스러워서 웬만한 거짓말에는 안색 하나 안 바뀌는 사람이라는 걸. 아마 그 자리에서 당장 저 사람이 누구냐고 술 냄새 하나 안 나는데 회식 갔다 온 거 맞냐고 했으면 아내는 입을 꾹 다물고 제가 증거를 찾지 못하게 더 치밀하게 조치를 취했을 거예요. 그래서 당장 아내의 먼지를 탈탈 털기 전에 태연하게 말했어요. 회사 동료가 데려다 줬나 봐? 제 말이 얼음을 깨는 땡 같았는지 아내는 멈췄던 걸음을 옮기며 어? 아, 뭐 그렇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오늘은 술을 얼마 안 마셨다. 본인을 데려다 준 차의 주인은 원래 회식을 해도 술은 안 마신다는 괜한 말까지 집에 올라가는 내내 주저리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아내가 좀 처절하게 느껴졌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짓을 들키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아내의 몸부림을 그냥 가만히 지켜봤지만 아내의 빈집털이범 같은 표정을 봤을 때 이미 결심을 했습니다. 아내 뒷조사를 해서라도 무슨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지 알아야겠다고 말이죠. 저는 이번 생에 다름 아닌 흥신소에 연락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흥신소라뇨. 드라마나 영화에만 나오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흥신소에 연락을 하고 아내의 기본적인 정보와 제가 알고 싶은 구체적인 내용을 흥신소 직원을 만나 의뢰를 했을 때 아주 강하게 회의감이 밀려오더라고요. 흥신소 직원은 빠르면 3주 내지 늦어도 한 달 안에는 원하는 정보를 알아오겠다고 했고 저는 몸에 사리가 나오는 마음으로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일을 벌리긴 했지만 저는 제발 제가 착각을 한 거였으면 했어요. 저도 저지만 우리 민호, 내 아들이 엄마가 아빠와 자식을 배신한 사람이라는 걸 나중에 커서 알게 된다면 너무 비참할 테니까 말입니다. 제발 아니어라. 제발 나 혼자 의심한 거였으면 좋겠다고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는데 아예 흥신소에는 연락을 하지 않았어도 됐었더라고요. 회사에서 오후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오더군요. 아들이 방과 후 수업을 듣는 반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도 아내도 맞벌이라서 학교 방과 후 수업을 이용했는데 저보다 퇴근이 빠른 아내가 늘 퇴근 후 아들을 데리러 갔었거든요. 아내가 사정이 생기면 제가 회사에서 잠시 나와 애를 데리고 저와 가깝게 살던 저희 누나 집에 데려다 준 뒤 다시 회사로 복귀를 하곤 했고요. 근데 그날 아들 비상 연락망에 있는 제게 전화를 한 선생님은 제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들을 데리러 왔어야 했던 아내가 데리러 오지도 않고 아예 전화도 받지 않아서 제게 전화를 했다고요. 원래 늦으면 늦거나 회식 같은 날이면 제게 먼저 연락을 주던 아내였는데 그날은 아내에게 연락받은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하고 제가 금방 가겠다고 하며 아마 아내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제게 말을 안 한 것 같다고 말했는데 선생님은 의아한 목소리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 민호 어머님 회사 그만둔 거 아니세요? 네? 아니요. 지금도 다니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출근했고. 아, 제가 민호 아버님께 전화드리기 전에 어머님 회사로도 전화를 했거든요.
비상 연락망에 어머님 회사 번호도 있어서요. 근데 원래 그 번호로 하면 어머님 직통 전화라서 어머님께서 받으셨는데 오늘은 다른 분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성함을 말씀드리니까 열흘 전에 그만두셨다고. 이때 진지하게 뭐지? 몰래카메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들리는 말마다 말도 안 되는 말뿐인데 말이죠. 일단 그때는 오지 않는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아들을 데리러 가는 게 우선이었기에 전화를 끊고 아이 학교를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무슨 일인지 휴대폰은 아예 꺼져 있었죠.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일단 누나 집에 맡긴 뒤에 다시 회사로 왔는데 그때까지도 아내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요. 아내가 연락이 안 돼서 장모님 장인어른 처남 그리고 제가 아는 아내 친구들에게까지 다 연락을 해봤지만 아내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었고 제가 퇴근 후 아들을 데리고 집에 가고 나서야 아내에게 문자 하나가 딸랑 날아왔습니다. 거의 30줄은 넘어 보이는 그 문자 내용은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당신이나 민호 얼굴 보면 차마 내가 말을 못할 것 같아서 문자로 대신할게. 많이 놀랐지. 나도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았는데 이게 내가 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민호 아빠, 우리 이혼하자. 나 당신하고는 도저히 내 미래가 안 보여. 이렇게 매일 회사 집 다니면서 집에서는 애하고 당신만 바라보는 인생 지겹고 더 이상 이렇게 내 인생 낭비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앞으로 나 그렇게 살게 안 해주겠다는 사람 만났어. 나 그 사람하고 새 출발하고 싶어, 민호 아빠.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자. 나 좀 놔줘. 누가 들으면 뭐 묶어놨던 거야? 라고 생각했겠네요. 그리고 그 긴 글들 중 8개월 전 술자리 모임에서 진짜 본인의 짝을 찾았다라는 문장을 읽었을 때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저는 몇 날 며칠 흥신소의 연락을 기다리며 아닐 거라고, 제발 아닐 거라고 했는데 아내는 그 남자 때문에 저와 이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근데 아내와 연락이 두절된 후에 그 와중에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미 알고 있듯이 아내는 바람이 나 있었고 그 상대방이라는 상간남은 미혼의 아내와 동갑이었어요. 두 사람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은 강남의 한 나이트. 짐승보다 못한 둘의 애정 행각이 장소 불문한 상태에서 찍힌 사진을 보고 그저 참담한 심정이었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지금까지 아내와 맺어온 그 모든 관계들이 무의미하고 제 자신이 너무 하찮고 보잘것없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잠적을 하고 며칠 뒤 아직 제 고통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집으로 이혼 소장이 날라온 거죠. 그냥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이혼함과 동시에 양육권도 제게 넘길 생각이었어요. 본인이 말한 대로 저와 아들 둘 다 본인의 인생에서 지원할 작정을 한 아내. 당장 이혼남이 될 저보다도 버림받고 엄마 없이 자랄 위기에 빠진 아들이 가여워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당할 수 없어서 저는 흥신소 직원이 알려준 그 상간남의 회사로 찾아갔어요. 아내는 아예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찾을 수가 없었으니 말이죠. 월차를 내고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아침 출근 시간에 맞춰서 그 남자가 다니는 회사 건물 1층 로비에서 기다렸어요. 얼마나 기다리든 이 자리에서 돌부처가 되든 상관없었어요. 로비에서 잠복을 하고 한 30분 정도 후에 그놈이 건물로 들어오더군요. 당장 본인이 무슨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들어오는데 저는 조금 더 참지 못하고 바로 그놈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날렸어요.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그놈이 바닥에 주저앉았고 주변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야 당신? 누구야? 미쳤어? 나? 강주선이 말 안 해주든? 나 강주선 남편이다. 네 놈이 8개월 전부터 놀아난 애 딸린 유부녀 강주선 남편이라고 내가. 제가 쩌렁쩌렁 울리며 소리를 지르니 그 순간 웅성거리며 로비가 얼음물에 빠진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충격 때문인지 아니면 맞으면서 다리가 풀린 건지 계속 주저앉아 있던 놈이 주변 눈치를 살피기 시작하더니 후다닥 일어나서 제게 머리를 숙이며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일단 여기서 나가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왜? 불륜하던 여자 남편이 찾아오니까 쫄리냐? 쪽팔려? 이런 일 예상도 안 하고
초등학교 다니는 애 딸린 유부녀를 만나? 야, 이 자식아. 너는 결혼이 장난이고 가족이 장난이야?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도 처음부터 주선이 걔가 결혼하고 애까지 있는 거 몰랐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발 말도 안 되는 변명하지 마라, 이 자식아. 처음에는 몰랐다 쳐도 그 뒤에 알게 됐을 때도 그만 안 뒀으면서 입에 발린 소리 짓거리지 마. 다 됐고 네 집에 바람나서 도망친 강주선이 있으면 전해. 합의 이혼은 꿈도 꾸지 말고 소송으로 먼지까지 탈탈 털어주겠다고. 그리고 너도 남의 가정 파탄낸 죄값 돈으로 치르게 해줄 테니까 모가지 닫고 기다려. 알겠냐? 이 더러운 놈아? 사람 하나 바보 천치 아주 등신 만드는 거 참 쉽죠. 저는 그 등신에게 당해보라는 마음으로 아내와 그놈을 상대로 각각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을 시작했어요. 법정에서 잠적해 있던 아내를 몇 달 만에 만났을 때 기분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주 그동안 상간남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지 살까지 쪄서 피부에 광이 도는데 그 상태로 제 눈을 쳐다도 못 보는 걸 보면서 정말 저 여자가 내가 사랑했던 그 여자가 맞는지, 어쩌면 결혼 생활 중 누가 진짜 아내와 저 여자를 바꿔치기 한 건 아닌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을 여기서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탄탄한 외도 증거물에 법원은 제게 손을 들어줬고 아내와 상간남은 제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선고가 떨어졌어요. 동시에 아내는 재산 분할에 대해 주장한 일정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고 양육권을 포기하면서 매달 제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지급 명령도 받게 됐어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혼은 문제도 아니었어요. 이미 전 아내가 저와 아들을 떠나 잠적을 했을 때 전 아내에 대한 제 마음도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고 아무런 미련이 없었거든요. 문제는 이혼 후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들에게 엄마라는 사람은 나와 아빠를 버리고 간 사람인 것보다도 그립고 보고 싶고 품에 안기고 싶은 그런 존재였으니까요. 아들은 제가 아내와 이혼을 한 후 저와 단둘이 살게 되면서 매일 밤마다 울었어요. 엄마가 보고 싶다고, 정말 이제 안 오냐고, 나는 이제 엄마 없이 사는 거냐고 끊임없이 제게 물으면서 제 품속에서 울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런 아들의 등을 살살 쓰다듬으면서 괜찮다고,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아들이 울다가 지쳐 잠드는 걸 지켜봤죠. 아들이 잠에 들어 규칙적인 숨을 내뱉으면 이제 저는 아들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날밤을 새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분명 이혼은 나뿐만 아니라 아들을 위한 결정이었는데 아들이 본인을 원하지도 않는 엄마 아래서 억지로 함께 살면서 자라는 것보다 나 혼자라도 온전히 아들을 사랑해주면서 사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었는데 아들은 매일 밤마다 눈물을 흘리니 저는 제 결정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하게 됐죠. 그래서 평일에는 거의 하루에 3시간도 못 자는 생활을 했습니다. 주말에 몰아서 쉬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말은 제가 아들에게 아빠만 있어도 괜찮다는 걸 증명하는 날이었어요. 엄마 없이 아빠와 단둘이 살아도 행복하고 즐겁다는 걸 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고 또 아들이 저와 전 아내의 이혼에 대한 우울한 마음을 잊었으면 좋겠어서 주말이면 아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놀러 나가기 바빴네요. 그렇게 꼭 2달을 살다가 회사에서 과로로 쓰러졌죠. 분명 회의실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순간 천장과 바닥에 뒤집히더니 눈앞이 깜깜해졌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응급실 천장과 함께 누나가 보였습니다. 병원에서 보호자로 누나에게 연락을 했나 보더라고요. 누나는 한참 몸 관리를 어떻게 한 건데 픽픽 쓰러지냐, 그전보다 살도 빠진 것 같다고, 이혼한 거 티내냐고 하면서 한 차례 잔소리를 퍼부었어요. 제가 누나 잔소리를 들으며 그냥 힘없이 웃고만 있으니 누나가 그러더군요. 민호는 아직도 밤마다 우니? 그 말을 듣고 그냥 응 하고 대답을 했는데 순간 속에서 울컥하고 뜨거운 뭔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그건 눈물이었나 봅니다. 누워있는 제 관자누리와 귀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렀고 저는 팔로 눈을 가리면서 누나에게 말했어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차라리 어떻게든 그 사람을 잡았어야 하나 싶고 민호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이기적이었던 건 아닌가 싶고 앞으로도 계속 민호가 저렇게 엄마 보고 싶어하고 힘들어하면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누나. 누나는 한참 곧 마흔을 앞둔 동생이 우는 걸 지켜봤습니다. 한참 제가 훌쩍거리는 소리만 들리는데 누나가 대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민호 누나 집에 맡겨. 뭐? 됐어. 진경이랑 진훈이도 있는데 누나가 민호까지 어떻게 봐. 마트도 나가면서 매형한테도 죄송하고. 그럼 계속 네 몸 축내면서 살래? 너 이렇게 살다간 민호랑 오래 못 살고 어디 길거리에서 객사할 거야. 그리고 내 집에 가면 나만 민호 보는 거 아니지. 네 매형도 있고 진훈이 중학생이고 진경이도 이제 5학년이니까 나 없어도 민호 봐줄 사람 충분해. 그리고 형이랑 누나 있으면 민호도 좀 덜 외로우니까 더 빨리 회복할 수도 있겠지. 집도 가까우니까 평일에만 학교 끝나면 내 집으로 오라고 해. 그럼 진경이랑 진훈이 학원 마치고 와서 같이 저녁 먹이고 매형 시켜서 네 집에 데려다 주라고 하거나 아니면 네가 퇴근하고 데려가면 되지. 그것도 아니면 자고 가도 되고. 진훈이 방에 이불 하나 깔면 되는 거니까. 너 이제 혼자야. 혼자니까 다른 사람 도움 좀 받아도 되는 거고. 특히나 가족인데 뭐 어떠니? 누나의 단호한 말에 저는 염치불구하고 누나가 내미는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맨입으로는 절대 우리 아들을 못 맡기고 누나에게 생활비를 보내겠다는 조건을 걸었죠. 누나가 그 조건을 수락한 후 아들은 평일에 누나 집에 가서 생활을 하다시피 했어요. 처음에는 한동안 고모네서 고모랑 고모부랑 형 누나랑 생활하는 게 어떠냐는 제 말에 아들은 울고불고 싫다고 했습니다. 아빠도 나 버리는 거야? 엄마처럼 나 버리고 가려고 고모한테 맡기는 거지. 그때 그 절규와도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저는 아들을 품에 안고 절대 아니라고. 아빠가 회사 가서 같이 못 있는 동안 외롭지 않게 고모네 가서 고모네 식구들이랑 놀다가 아빠 퇴근하면 그때 같이 집에 오자고. 제 기억으로는 거의 2시간이 넘게 아들에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아들은 제 말을 이해했고 그 후로 평일에는 누나 집에 가서 지내게 됐는데 처음에는 적응을 잘 못했습니다. 제가 저녁에 데리러 가면 기다렸다는 듯 달려와서 제 허리에 매달렸죠. 근데 매일 누나 집에 아들을 데리러 갈수록 아들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걸 제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민호야, 아빠 왔어. 민호야, 외삼촌한테 오늘 본 시험지 보여드려. 누나가 아까 점수 옆에 별이랑 꽃이랑 그려줬잖아. 아빠, 이것 봐. 나 학교에서 시험 90점 맞았는데 누나가 잘했다고 이렇게 꾸며줬어. 조카들이 워낙 아들을 잘 챙겨줬고 누나 매형도 마치 다시 어린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잘 챙겨줘서 아들은 점점 누나 집에서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그리고 1달 정도 지났을 때 제가 데리러 가니까 그러더군요. 아빠,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돼? 형이 탱크 조립하는 거 보여준대. 처음에는 제가 데리러 오는 시간만 오매불만 기다리더니 이젠 아빠도 필요 없고 사촌 형이 조립하는 탱크가 우선이랍니다. 그때부터 아들은 종종 누나 집에서 자고 왔는데 아예 누나 집에 아들 옷이랑 칫솔 가방까지 두고 와서 어디가 집인지 헷갈릴 정도였죠. 아직 아들이 적응을 못했을 때 제가 출장에 잡혀서 아들이 누나 집에서 자야 했거든요. 근데 누나에게 듣기로는 밤새 눈물 뚝뚝 흘리면서 울다가 누나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잠들었다고 해요. 아들이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잠버릇 중 하나가 전 아내의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자는 거였거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가슴이 아릴 정도로 아팠는데 그래도 좀 커서 혼자 집에 있을 수 있다고 아들은 13살 때부터 슬슬 학교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럼 누나가 아들 보고 좀 컸다고 이제 고모 집에도 안 오니? 라고 짓궂게 말했는데 그럼 아들은 억울하다는 듯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본인 마음의 고향은 고모 집이라고 능청스럽게 대꾸를 했습니다. 부모마다 내 자식이 다 컸네 하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저는 아들이 12살 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퇴근하고 빨리 밥해서 아들이랑 밥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부랴부랴 집으로 갔는데 집으로 들어선 그 순간 고소한 밥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집에 혼자 있던 아들이
전기밥솥으로 밥을 했던 거였어요. 제가 어떻게 밥을 했냐고 하니까 고모네 집에 있을 때 형한테 배웠답니다. 이제 나 혼자 집 지킬 줄 알아야 하는데 아빠 오기 전까지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 밥이라도 해놓으면 아빠 퇴근해서 바로 같이 밥 먹을 수 있잖아. 그냥 저 없을 때 학교 숙제 해놓고 혼자 씻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이 녀석이 언제 이렇게 컸지 싶었죠. 아들이 고모 집을 나와 이제 혼자 집을 보고 초등학교를 졸업해 중학교에 입학을 하며 제게 보여줬던 모습들은 전부 아빠인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였어요. 전 아내를 만난 걸 후회하지만 또 그러지 않았다면 아들도 만나지 못했을 거고 또 이혼이 행여 아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아들은 정말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게 잘 자랐으니까요.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건 그 무엇보다 대화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고 제 취미를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40대에 들어서면서 등산을 시작했는데 종종 제 아들도 데려갔거든요. 그래서 올해 1월에 새해 맞이 겸 한라산에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겨울 산행이 한라산의 미관을 더욱 즐길 수 있었고 아직 아들과는 가보지 못한 산이었거든요. 그렇게 주말 이른 아침에 산으로 향한 저희 부자는 새해의 기운을 산에서 받기 위해 갔던 곳에서 저와 아들의 가슴에 커다란 구멍을 뚫었던 과거의 악몽을 마주하게 됐어요. 어쩌면 산 초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상했습니다. 집을 나서던 때와 다르게 산에 도착했을 때는 날씨가 꾸물거렸거든요. 일기예보에서는 눈이나 비는 안 온다고 했지만 산의 날씨는 예상할 수 없었던 터라 아들과 저는 눈이 오기 전에 하산할 목적으로 발걸음을 재촉해 산을 올랐습니다. 헥헥거리면서도 아들과 저는 끊임없이 대화를 했어요. 아들 학교 얘기라거나 친구들 얘기, 아들이 가방에 컵라면 4개 챙겨왔으니까 아빠 먹고 싶은 걸로 골라 먹으라고 하면 저는 보온병엔 어차피 컵라면 2개 정도 분량의 물밖에 없다고 하고 아무리 제가 아들보다 등산을 오래 했어도 젊음 앞에서 경험도 빗바래더라고요. 가다가 지쳐서 아빠 버리고 먼저 가라고 하면 아들은 지금 쉬면 나중에 더 힘들 거라고 하면서 저를 일으켜 뒤에서 등을 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하고 헥헥거리는 거친 숨소리만 내면서 걷기도 하다가 드디어 저희 부자는 정상에 올랐습니다. 숨도 차고 감동도 벅차올라서 아들과 저는 꼭 껴안고 정상에 오른 기쁨을 나눴죠. 사진도 찍고 제가 아들에게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라고 하면서 업어주면 아들도 저를 업겠다고 하다가 눈 바닥에 넘어지기도 했고요. 한참을 서로 장난치다가 고지에 다다랐다는 생각에 긴장이 풀려서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챙겨온 컵라면에 보온병에 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컵라면으로 자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정상 위에서의 만찬을 끝내고 쓰레기를 챙겨서 하산을 하려고 하는데 가방을 다시 둘러매던 아들이 굳은 얼굴로 가만히 한 곳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겁니다. 민호야, 이제 내려가자. 민호야? 제 목소리는 마치 아예 들리지 않는다는 듯 마치 홀린 것 같은 표정이었죠. 아들은 제가 등지고 있는 방향을 보고 있었는데 아까부터 제 뒤에서 크게 깔깔거리는 소리가 들려와서 속으로 웃음소리 되게 크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시끄러워서 쳐다보나 싶어서 저도 아들이 보고 있던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저는 아직도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라면 국물이 들어가서 좀 뜨뜻해진 속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들이 굳은 얼굴로 쳐다보던 곳에는 50대로 보이는 남자와 40대로 보이는 여자가 있었는데 둘이 연인인 듯 팔짱을 꼭 끼고 있거나 여자가 포즈를 취하면 남자가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어요. 특히 여자가 남자 옆에 붙어서 연신 깔깔거리는 높은 목소리로 웃고 있었는데 그렇게 웃고 있는 그 여자,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어요. 분명 살집이 더 붓고 주름이 생기고 머리 스타일이 바뀌어 있었지만 절대 몰라볼 수가 없는 얼굴이죠. 그 여자는 다름 아닌 7년 전 나와 내 아들을 버리고 간 사람. 네, 바로 제 전 아내였어요. 믿어지시나요? 시간이 멈추는 것 같은 기분이 이거구나 싶더라고요. 순간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산이라서 내가 여우한테 홀렸나 싶을 정도로 비현실적인 상황에 굳어 있었는데 그때 옆에 있던 아들이 제 팔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아빠, 가자. 그냥 가자. 귀신을 마주한 것처럼 사색이 된 아들이 제게 부탁을 하는데
그 순간 차갑게 식었던 속에서 열이 나는 겁니다. 내 아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저렇게 도망가고 싶어 하는지, 여기서 누가 죄인인데 진짜 죄를 진 사람은 까르르 웃고 있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야만 하나 하는 마음에 이를 갈았습니다. 저는 제 팔을 붙들고 있던 아들 손을 한번 꽉 잡은 채 바퀴벌레처럼 붙어서 좋아하고 있는 연인들 곁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제가 가까이 갔음에도 둘은 저를 그냥 지나가는 등산객이라고 생각했는지 보지 않았고, 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던 그 여자, 제 전 아내의 이름을 크게 불렀어요. 야, 강주선! 살짝 메아리가 울릴 정도로 큰 소리에 전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고, 이내 아들이 지 엄마를 보고 사색이 됐던 것처럼 하얗게 질린 표정이 돼선 입술을 파르르 떨었어요. 옆에 있던 남자도 저를 보고 있었는데 의아함과 동시에 인상을 쓰며 전 아내보다 먼저 입을 열었죠. 누구시죠? 아, 안녕하세요. 저 주선이랑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입니다. 오랜만이다, 강주선. 근데 표정이 왜 그래? 야, 섭섭하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 얼굴 그렇게 사색이 돼서 볼 필요 있어? 주선아, 정말 아는 사람이야? 아니, 아니야. 난 기억 안 나는데. 그냥 몇 번 보고 만 사람 같은데 굳이 아는 척 할 필요 없어, 오빠. 우리 그냥 내려가자. 급하게 지 남자를 챙겨서 가려는 전 아내의 모습에 코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 절박한 모습을 보고 확인 사살을 날렸어요. 너한테는 8, 9년 동안 한 지붕 아래서 산 게 아주 잠깐인가 봐. 그래도 한때는 서류로 묶여있던 관계인데 강주선 여전히 매정하네. 8년이라고요? 주선아, 저게 무슨 소리야? 8년을 한 지붕 아래서 살았다고? 아니라니까. 난 기억도 안 나, 오빠. 오빠, 그냥 내려가자고 좀. 딱 봐도 제정신 아닌 것 같은 사람 뭐하러. 엄마. 그때였어요. 아내가 어떻게 해서든 그 남자를 붙들고 자리를 뜨려고 하는 순간 멀찍이 떨어져 있던 아들이 다가와 전 아내를 부른 겁니다. 엄마라고요. 당황해서 뒤에 있던 아들을 못 본 건지 아들의 얼굴을 본 전 아내는 사색이 되다 못해 얼굴이 파랗게 질렸고 등신처럼 헙하고 숨을 들이쉬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라는 말에 반응한 건 전 아내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남자가 전 아내와 제 아들을 번갈아 보면서 쳐다보면서 허탈하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내가 들은 게 맞지? 저 애가 주선이 너한테 엄마라고. 맞아? 전 아내는 무건 시위를 하는 것 마냥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그래서 전 아내가 해야 하는 말을 제가 대신했죠. 제 아들 주민호입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거기 있는 강주선 아들이기도 하죠. 아까 보니까 두 사람 꽤 가까워 보였는데 막상 중요한 건 모르나 봐요. 조용히 해. 입 안 닥쳐? 입을 다물고 있던 전 아내는 제게 빽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제 옆에 있던 아들을 노려보기까지 하더라고요. 뭘 노려봐? 감히 네가. 너 그렇게 눈 흘길 자격 없어. 이 무책임한 여자야. 전 아내와 저 사이에는 일촉즉발 서로 잡아먹을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그때 불현듯 제 앞으로 온 그 남자는 제게 명함 하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혹시나 할 말이 더 남았으면 여기로 연락 주세요. 꼭.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명함을 왜 줘, 명함을. 남자가 제게 찔러주는 명함을 보던 전 아내가 경기를 일으키듯 소리를 질렀고 남자는 그런 아내를 흘끗 보더니 혼자서 산을 내려갔습니다. 전 아내는 그런 남자를 부르며 쫓아갔는데 그 전에 저와 아들을 날카롭게 째려보고 갔죠. 마치 잠깐 잠들었다가 꿈을 꾼 기분이었어요. 생각해보면 몇 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온몸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날 아들과 저는 산을 내려와 집으로 오면서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크면서 의식적으로 엄마 얘기를 피하던 애가 얼마나 놀랬을까. 아들은 집에 도착해서 피곤하다고 씻고 바로 방에 들어갔지만 바로 잠든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일부러 빨리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남자가 줬던 명함이 생각이 났어요.
다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연락을 하라고 했었죠. 그날 아들이 우리를 버리고 간 엄마가 다른 남자 휘휘낙낙 웃고 있는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싶으면서 어쩌면 그날 하필 산에서 전 아내를 만난 게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 저는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바로 남자가 전화를 받더군요. 남자는 제게서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며 당장 다음날 오전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아마 그 남자도 하산을 한 후로 계속 산에서 나눈 대화가 생각이 났던 거겠죠. 저는 그 남자와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했고 다음 날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렇게 밤을 샜는데도 이상하게 몸이 가볍더라고요. 마무리 짓지 못한 일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운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근데 도착해서 만난 남자는 저와는 상반되게 근심이 가득한 아주 무거운 표정이었죠. 들어보니 남자는 전 아내와 석 달 후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둘이 만난 지는 2년이 좀 넘어간다고 하더군요. 그날 산에서 나눈 대화가 전부 사실인가요? 그쪽 아드님이 주선이를 엄마라고 부른 거 사실입니다. 저 20대 중반에 강주선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민호, 강주선이랑 저 사이에 태어난 아이 맞고요. 하지만 지금은 강주선이 민호 엄마라고 생각 안 합니다. 막 초등학교 입학한 자식 두고 술 마시다가 만난 남자랑 눈 맞아서 도망간 여자 누가 엄마라고 생각하겠어요? 하, 살아 있었던 거네요. 죽은 게 아니라 살아 있었어. 그때 남자는 갑자기 살아 있었던 거라는 영문 모를 소리를 했는데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선이하고 처음 제 친구들 모임에서 만났을 때 5년 전에 남편하고 아들 교통사고로 잃어서 사별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저도 첫 결혼 후에 일찍 사별을 해서 자식도 없던 터라 주선이한테 마음이 더 간 것도 있었고요. 근데 남편하고 아들 멀쩡히 살아있고 바람나서 도망친 거였군요. 정말 그게 사실인가요? 제가 도무지 믿기질 않아서. 원하신다면 명함에 적혀있던 메일 주소로 이혼 소송 자료 스캔해서 보내드릴 수 있어요. 제가 그쪽에게 이런 거짓말을 해서 무슨 이득을 얻겠습니까? 분명 나랑 내 아들 배신하고 도망간 여자 행복해지는 거 바라지 않지만 그것보다도 그쪽한테 자기 배 아파 낳은 아들 버리고 잘만 사는 여자가 남한테는 어떤 짓까지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라는 말 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은 좋을 수 있겠죠.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제 앞에서 8년이 넘도록 지 본 모습 숨겨왔는데 선택은 그쪽 몫이지만 그냥 혹시 저나 제 아들이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이 또다시 겪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제 진심이 담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남자는 한동안 제 말을 곱씹듯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제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시간 될 때 이혼 소송 자료를 스캔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을 제게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그 남자의 메일 주소로 자료를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남자에게 선택은 당신 몫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저 그 사람이 본인에게 최선인 선택을 하길 바랬어요. 그리고 정말 그 남자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고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 남자를 만나고 5일 후에 술에 잔뜩 취한 전 아내가 제게 전화를 해왔거든요. 그것도 새벽 2시에 말이죠. 저는 이혼 후에도 휴대폰 번호를 바꾸지 않았던 터라 전 아내가 제게 연락을 할 수 있었고요. 전화를 받자마자 전 아내가 제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시나요?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술 먹었냐? 그래, 너 알코올 중독이나 다름없긴 했지. 아유, 그 버릇 개 못 주고 파혼 당한 다음에 또 퍼마셨나 보네. 너 그러다가 훅 골로 간다? 나이 생각해야지. 개자식 치졸한 놈. 내가 행복한 게 그렇게 배 아프냐? 네가 뭔데 내 앞길을 막아? 그러는 넌 네가 뭔데 행복해질 생각을 해? 민호가 너 때문에 울었던 거 생각하면 고작 파혼당한 걸로 모자르지. 너는 내 아들이 흘린 눈물에 수장당해도 호상이야. 알아?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날 원망해.
당신 이거 집착이야, 집착. 당신 민호랑 잘 살잖아. 그날 보니까 민호도 잘 큰 것 같은데 왜 아직도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 참, 상상 이상으로 뻔뻔하네. 너는 그냥 답이 없다. 긴 말 필요 없고 그날 산에서 나 만난 거 억울해할 필요 없어. 그냥 네 과오야, 과오. 죄 짓고 살지 말라고 하잖아. 업보가 언제 어디서 나타나 목숨줄 끊을지 모르니까. 네 과오 진심으로 용서 빌지 않고 인정도 안 한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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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제라도 당신이 오빠한테 가서 다 거짓말이었다고. 전부인인 내가 미워서 복수한 거라고 말해. 내가 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당신이나 민우한테 사과할 테니까 당신도 제발 우리 오빠한테 가서 말하라고. 하, 내가 왜? 나한테 너 같은 쓰레기 그 남자한테 엮어주고 업보 쌓으라고? 됐어. 그런 짓 무서워서 못하지. 그리고 너 무릎 꿇고 있는 꼴이 뭐라고 나나 우리 민호가 그걸 봐야 하냐? 그딴 거 아무 의미 없으니까 다 포기하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너는 나나 민호 인생에 아예 사라져주는 게 네 업보 조금이라도 용서받는 길이니까. 전 아내의 절규와 같은 목소리를 들으며 전화를 끊었고 바로 번호는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도 한동안 잠이 안 와서 거실로 나와서 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아들이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통화하는 소리를 들은 건지 차분한 얼굴로 와서 제 옆에 앉더니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아들이 제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발목 붙잡혀 있지 말라고요. 이혼 문제로 본인에게 그만 미안해하고 아빠도 마음의 짐을 버리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언제 이렇게 잘한 걸까요? 자식들은 정말 어제까지만 해도 뒤돌면 부모만 찾는 철부지였다가도 다음 날이 되면 어느 순간 부모를 걱정하는 든든한 존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부디 아들이 천천히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자라서 늑대 어른이 됐으면 해요. 그래야 이 아빠를 더 의지해주고 저도 그런 아들에게 있는 미안한 마음을 더 빨리 털어낼 수 있을 것만 같으니 말이죠. 세상의 모든 부모님과 그리고 그 자식들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오늘 싸워도 내일은 또다시 웃으면서 서로를 그렇게 안아주는 그런 하루를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